그 제가 부대 강연 뭐 이렇게 온라인 강연 많이 하는데 그때면은 누가 오실지가 명확하니까 그 오실 분들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 마트 강연 제가 처음이거든요.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 누가 오실지 모르겠으니까 다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에서부터 고수 영역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도움되시는 부분들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부터 고수분들까지 제목 3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8년차 김대희는 어떻게 집세채를 샀을까라는 책을 냈고요. 저도 현역 군인입니다. 근데 머리가 좀 긴 거는 그 육아휴직 하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길고 그 영광스러운 사진들인데 제가 그 일간 베스트 2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제 바로 위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생 박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캡처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자랑 항상 해드리고 있고 5주 연속 그 경영 분야 주간 베스트를 받았던 영광도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등기권리증이 내 집의 그 증서 같은 집문서라고 하잖아요. 그 3개 있고 위에는 매매했던 거, 월세 맞췄던 거 그런 계약서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초보시라면 요 3가지를 아셔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부동산 투자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구매할 그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가 있는가,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이 3단계가 필요해요. 요 강연 자료는 제가 끝나면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네, 사진 열심히 안 찍으셔도 됩니다. 먼저 내 집만의 1단계, 그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를 아는 단계, 그러니까 나의 예산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의 예산이 뭔가라고 해보니까 결국 2가지의 합입니다. 첫 번째는 가용현금. 가용현금이라 하면 뭐 예금이나 적금, 보험과 같은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말하고 대출 한도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2가지를 말합니다. 그 2개가 합해지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용현금 먼저 설명드렸고 대출 한도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신용대출, 나의 소득 혹은 신용을 바탕으로 나오는 대출이 신용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뭐 집을 산다라고 하면 집의 가격, 주택 가격의 70% 혹은 내 연소득이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DSR 40%에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낮은 한도대로 금액이 나온다.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은행에 가서 알아보셔도 되는데 지금 다 직장 다니셔야 되고 육아하셔야 되고 뭐 현역이 계시고 바쁘실 테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데 들어가서 나의 연봉 넣으면은 신용대출도 나오고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넣으면 DSR 40%에 걸리는 한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세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거. 2번째는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가능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식은 밑에 가용현금과 주택담보대출 더하면은 내가 월세와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나오고 다음에 전세 갭 투자. 갭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을 나의 가용현금과 신용대출로 메꾸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내가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 알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를 아셔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지역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2025년도에 지역별 아파트 중위 가격을 순서대로 해서 5분위로 나눠보니까 그 1급지부터 5급지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일수록 1급지, 색깔이 연해질수록 5급지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기준으로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을 나눠놨다. 가격이 비싼 곳과 싼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지 아파트들 가격을 보니 20억 정도는 가뿐히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도 10억 정도 들어가는 반면 이제 5급지 아파트는 6억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투자금이 2억 이하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름이 붙습니다. 첫 번째가 실거래가, 두 번째가 호가, 세 번째가 KB 시세인데요. 거래를 하신 분들은 그 용어를 다 아실 텐데 실거래가는 실제로 계약서상 정해진 가격,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얼마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가 뜨는 겁니다. 그게 실거래가고, 호가는 팔려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이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어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진 소비자 가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깎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그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좋은 입지라면은 이 매물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 호가를 깎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 중이다. 그래서 몇몇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많게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도 쉽게 깎을 수 있는 시장이 오기도 합니다. KB 시세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액이에요. 그래서 KB 부동산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아파트가 다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실거래가는 뭐 5억도 있고 6억 1,500도 있고 호가는 6억 5천까지도 올라가는데 KB 시세가 6억 1,500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호가 6억 5천짜리를 하나도 못 갖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6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KB 시세인 6억 1,500만 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KB 시세가 호가보다 낮은 지금 같은 시장에는 대출 활용하기가 좀 불리하시겠죠. 근데 이게 역전돼 있는 시장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막 호가는 6억인데 KB 시세 뭐 6억 5천에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하락할 때 떨어질 때 나옵니다. 하락장에. 그래서 텍스트가 좀 깨졌는데 감안하고 보시면 제가 이 실거래가 호가 KB 시세를 어떤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지를 가져온 겁니다. 실거래가는 호갱노노라는데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면서 KB 시세는 KB 부동산에서 보실 수가 있고 주담대는 KB 시세에서 LTV 70% 곱하기 70%에서 한도가 정해지고 원리금 상환액은 내가 주담대에 나오는 한도가 정해졌으면 그거를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원리금 상환액을 30년 금리 4% 이렇게 산출하면 제가 여기 표에 쓴 금액들이 나옵니다. 호가 그리고 취득세는 결국에 내가 거래한 계약서에 쓴 금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최초 투자금은 호가와 취득세를 더한 값. 그리고 거기에 주담대를 빼면은 최초 투자금이 나오고 월세를 세팅하게 된다면은 KB 부동산의 매매가도 나오지만 전월세가도 제공을 해줘요. 평균적인 전세 월세가.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최종 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2단계 때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걸 살 수 있구나 없구나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3단계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 리스트를 쫙 뽑으실 거예요. 많게는 뭐 10개, 적게는 3개 정도까지 뽑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3개의 아파트가 얼마나 투자금이 들고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는데 어디가 좋은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직장과 교통, 두 번째는 학군과 상권,
마지막으로 녹지문화시설 공공기관입니다. 왼쪽은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매년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개발하겠다라는 계획 문서를 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데 중심지 체계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명한 서울의 직장군, 강남, 여의도, 서울 도심 4대문 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개 도심이 3도심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용산, 마곡, 잠실, 가산, 청량리, 왕십리, 상암수색, DMC죠. 그리고 창동, 상계, 이 지역이 7광역 중심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서울의 주요 직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직장에 얼마나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서울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로 다니면은 10km 가는데도 막 30분 넘게 걸립니다. 엄청 교통이 혼잡하죠. 그래서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차로 다니면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 도심 강역 중심에 어떤 지하철 노선을 타야 빨리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좋은 지하철 노선을 갖고 있는 그 노선들이 지나가는 좋은 주거 지역은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백지에서 찾아보면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내가 찾아놓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고 그 노선은 어떤 직장군을 지나가는가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 직장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군과 상권인데요. 이 화면은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학구도가 뭐냐면 학교를 내가 보내시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이 학구도 안에, 그러니까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가 포함된 학구도는 이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깝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구도 경계선 밖에 내 아파트가 있다면 좋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학구도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많게는 막 2, 3억씩 차이가 나요. 분명히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단지인데 이 아파트는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이 아파트는 좋은 학교를 간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한 2, 3억 비싸요. 근데 이게 지방에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춘천도 마찬가지고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지방에도 공부 잘하는 학교 갈 수 있는데 못 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나뉘거든요.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구도 챙겨보셔야 되고, 이 화면은 아파트미라는 사이트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율이랑 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과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구도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으면 그 학교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이런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상권인데요. 호갱노노라는 화면입니다. 그 상권 자세히 보기를 이제 클릭하면은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그 주요 상권들이 내 아파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상권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2차 병원인 종합병원과 3차 병원인 대학병원 이 네 가지 요소 보시면 되고요. 녹지문화시설 공공기관을 생략했는데 네이버 진호에 공원이나 영화관, 행정복지센터, 시청, 구청, 국세청, 세무소, 법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고 공유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시설이랑 공공기관 위치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업한 아파트들의 이 입지 치료서를 분석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투자금이 얼마인데 얘는 서울 도심이랑 광역 중심에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고 얘는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한데 반해 3도심이랑 광역 중심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단지를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은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부동산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재테크 효율적으로 하려면 요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입지 분석, 세금 정책,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분석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그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일단 뭐 지역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서울이면 서울, 춘천이면 춘천, 춘천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춘천에서 가장 핫한 중심지는 어디고, 직장구는 어디고, 춘천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지역은 어디구나, 이런 걸 찾아야 되고, 그 지역, 춘천의 대장 아파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결국 수요가 가장 몰리는 곳이고, 뭐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 뭐 이런 곳이겠죠. 그런 걸 찾아야 되고, 이 대장 아파트 근처에 인프라를 공유하는 가격 차이는 좀 나는데 비슷한 상권과 학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아파트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별로 중심지 체계가 다 있거든요. 그 지역별 중심지 체계와 지역별 교통 상황.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지하철도 경춘선 그냥 노선 2개 있으니까 약간 서울 가는 노선일 뿐이고 자가용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이 교통망은 사실 큰 의미는 없겠죠. 춘천에서. 그래서 춘천의 중심지 체계와 교통 분석 방법은 제가 뒤에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군 상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미, 호갱노노 이런 곳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좋다더라 라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지 않는 수도권 지역들 중에 좋은 동네를 한 5개 정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교통은 서울 도심은 1시간대, 광역 중심은 1시간 내로 갈 수 있고, 학군은 그 지역별 학구도 내 최고 학군, 그리고 학원가 근처에 인접해 있고, 상권 대형마트 5분 내로 갈 수 있고, 또 방 구조 평형 중요하잖아요. 전용 84나 59 가장 선호하는 타입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확보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1억에서 2억대 투자금 들어가고 대출 받은 다음에 그 원리금을 세입자 월세로 상쇄시켰을 때 월 상한액 100만 원 이하로 되는 지역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서남부,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과 남쪽 지역인데 부천, 부평, 송도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서울 7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요. 7호선은 그 아까 광역 중심 중에 가산 구로, 그리고 서울 강남을 환승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여기에서 강남 가는데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가산 구로 들어가는 데는 한 4, 50분이면 들어갑니다. 그 상동역이라는 곳인데 상동역이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 상동역 주변에 상권도 많은데 학원도 그 북쪽 남쪽 합해서 거의 15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영 써 있는 저기는 대형마트 있는 곳이고, 터미널도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그리고 요 밑에 학교의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상일중학교라는 곳인데, 주변이랑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비교해 보시면은 2배 이상 공부를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구도가 단지와 묶여 있어가지고 그 단지, 학교 옆에 있는 단지 들어가면은 상일중학교 진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하철역 한두 정거장 더 옆으로 오면은 여기는 인천 부평인데요. 그 삼산체육관역이랑 굴포천역 이용할 수 있고, 삼산동 상권이 또 롯데마트랑 옆에 학원가 70여 개 있고, 또 진산중학교가 공부 잘하거든요. 진산중학교는 이렇게 11.62%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도입니다. 송도는 서울에 직장을 출퇴근하신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송도 자체적인 직장, 혹은 인천공항 근무하는 파일럿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 혹은 송도에 직장이 없더라도
학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춘천이 아니고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그리고 체듀익 국제학교가 굉장히 핵심인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 때문에 이 연고가 없는데도 찾아오세요. 여기 학원가는 거의 300여 개가 있고요.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보시면 아까 봤던 데 그 퍼센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송도는 이렇게 학군에 특화되어 있고 이 체드윅이랑 포스코는 정말 유명한 학교인데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송도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이랑 같이 이사 오시고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세입자에 대한 공실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체드윅과 포스코 학교 근처에 가면은 그 아파트의 전월세는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송도가 서울과 멀리 있지만 서울과 멀어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공실 리스크는 적습니다. 다음은 동남부입니다. 동남부는 용인 기흥이랑 화성 동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용인 기흥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딱 경계선에 있는 동네예요. 수지구 바로 밑에 있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수지랑 가깝고 또 기흥구 중에서는 또 잘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대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고 보정동 깡패거리 밑에 학원가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 위에 죽전역 가면 이마트 있고 대형마트와 공부 잘하는 학교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높아요. 얘는 비교적 강남에 1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많이 듭니다. 공부는 신촌중학교 이제 끼고 있는데 학교도 들어가 있는데 11.25%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보이고 있고 다음은 이제 동탄인데 동탄이 1동탄, 2동탄이 있는데 2동탄이고 2동탄 중에서도 북쪽 동탄역이 있는 쪽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신축이다 보니까 84는 너무 비싸가지고 전용 5구로 봤어요. 5구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동탄중학교 보낼 수 있는 학군인데 동탄중학교가 4%대예요. 근데 동탄 전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동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도시의 특징인데 도시가 한번 생기면 학군이 좀 자리 잡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동탄이 그 과도기에 있는데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잘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동탄역 GTX A 정차하는 역이잖아요. 그쪽이랑 또 여기가 동탄중학교인데 그리고 2기 신도시, 동탄이 2기 신도시잖아요. 2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특징이 상업지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적은데 그게 여기에 또 상권이 몰려 있더라고요. 역 쪽이랑. 그래서 요 2개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가시면은 좋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집중이 안 되셨을 텐데 춘천도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춘천에서 오셨으니까 이거는 춘천시에서 제공한 중심지 체계예요. 그래서 결국 춘천은 2도심 체계더라고요. 신도심과 원도심이 있습니다. 원도심은 어디일까요? 여기? 여기는 신도심이에요. 네, 원도심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하실 텐데 명동. 네, 명동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거기 이제 오거리인가요? 거리 맞아요. 은행이 딱딱딱딱 자리 잡고 있고 명동에 그 닭갈비 골목인가요? 거기 쫙 있고 원도심 거기는 지금도 조금 뭐 낙후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신도심은 이제 퇴계동 이쪽이 신도시입니다. 온인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장군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생활권이랑 이제 좀 외곽에 저기도 춘천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 소양강, 북한강 건너랑 이 거의 뭐 홍천 가는 쪽이랑 산단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주요 직장군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관광산업, 뭐 레고랜드나 사막산이나 뭐 유원지나 뭐 구룡산, 구봉산 이런데 관광을 주요 직장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 주소를 딱 박아놨어요. 원도심은 여기야. 신도심은 여기야. 그래서 보시면은 명동 원도심이고 여기 퇴계동
신도심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춘천의 대장은 어디고 가성비는 어디냐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롯데마트가 죄송하지만 좀 잘렸는데 온이동이라 좀 멀어서 잘렸어요. 이마트랑 시외버스터미널, 남춘천역, 그리고 태계초중이랑 여기 대룡중 성원초, 그리고 중간에 홈플러스, 그리고 퇴계동 학원가, 여기가 핵심이더라고요. 여기가 신도심의 핵심 요소들이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랑 가성비 아파트를 뽑아온 게, 대장 아파트가 어딜까요? 지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춘천 대장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 춘천에서 저 가격이 말이 돼? 하는 거. 한숲. 맞아요. 한숲. 한숲이에요. 네. 네? 떨어졌어요? 근데 한숲은 타워가 아, 그 타워가 왜 그 제 리스트에 빠졌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홈플러스가 이제 없어지면 네. 상권지 변화가 될까요? 아, 근데 영향이 있을까요? 또 이마트가 근처에 있고 롯데마트도 거의 뭐 차이 없는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어차피 마트는 도보권으로 다니시기보다는 물건을 많이 사시니까 차는 꼭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또 규모가 되게 작더라고요. 별로 이용하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한숲이 왜 좋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라이딩 하는 게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 뭐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더라도 그게 굉장히 불안한데, 이 초등학교를 횡단보도 없이 단지에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중학교도 같이 묶여 있고, 그리고 춘천에 이렇게 3,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를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교적 신축입니다. 물론 요 삼천동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기 만천리 쪽에도 많이 아파트 신축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거기에 입지는 조금 떨어지죠. 주변에 학교도 좀 약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 한숲을 위협할 만한 아파트는 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롯데캐슬 타워 여기 옆에 있는 거랑 푸르지오 타워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사실 거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은 이제 특징이 굉장히 높아요. 용적률 막 600%, 700% 이래서 굉장히 높고 건폐율도 굉장히 높아서 아파트 단지들보다 동간 간격이 되게 붙어 있는 느낌이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냐면 주상복합이 지어지는 땅의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을 높고 조밀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땅보다 비싸요. 그럼 그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처럼 듬성듬성 낮게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쫙 모여서 높게 지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서 있는 땅이 상업지역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상업지역의 근처에 학교가 들어오면 그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들의 그 제한사항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뭐 술집도 못 들어오고 하여튼 뭐 유해 상권으로 분류되는 애들이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 땅을 개발한 건물을 지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어쨌든 상가에는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와서 다양한 상권들이 맞춰져야 공실도 없고 그 건물도 이제 사업성이 있어서 돈이 회수가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상복합 주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롯데타워랑 푸르지오 타워 주변에 학교가 없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실거주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투자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둘 다입니다. 네. 왜냐면 맹모 삼천지교 다들 들어보셨죠? 맹자의 그 공부를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집은 그 공동 묘지 근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소리 하는 거, 뭐 장례 절차 하는 거 이거를 아이가 따라하고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그 요즘 말하는 상권 시장 주변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거, 호객하는 거 그러고 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향교 같은 학교 시설이죠. 그 근처로 갔더니 그 공자의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예법 그 공자를 모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학군이 정말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학구열 대단하시잖아요. 그게 부동산 가격에도 반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군이고 그럴 거면은 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학교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롯데타워와 프로지오타워는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살기 편하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그 부동산이 하락할 때 가격을 잘 방어해 주느냐를 따졌을 때는 학군만큼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오를 때는 결국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안 떨어져야 돼요. 그거는 결국 학군이더라고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 그 1종, 뭐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의 땅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이 주거지역 사이사이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상복합보다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요 두 아파트가 대장 가성비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퇴계동 학원가 바로 옆에 있는 뜰한채라는 아파트고, 옆에 스무숲 어른들 상권도 있고, 또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되긴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어서 여기도 또 공부 잘해가지고 가성비 아파트 가져왔습니다. 역시 춘천 이야기 나오니까 관심이 높아지셨네요. 네. 그리고 또 입지담에 중요한 게 세금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 종류가 있어요. 살 때, 그리고 내가 아파트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파트 팔 때. 기본 공식은 내 자산의 가치에 세율이 곱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 공식은 내가 아파트 산 거, 계약서에 써져 있는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세율도 제시를 해주고 계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있고 취득세 계산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취득가액이 얼마다라고 입력하면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가 얼마입니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보유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건데 재산세랑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은 공시지가의 60%를 곱한 다음에 재산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보통 거래되는 시세의 50%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계산기 화면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5월 달에 100억에 거래되는데 10월 달에 115억까지 올랐어요. 여기에 공시지가가 25년도 기준으로 58억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115억 거래되는데 58억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 하죠. 공시지가는 거래되는 금액의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재산세 산출은 나의 공시지가에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60%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예요. 그래서 60%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율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부동산 계산기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말고 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화면 잘 안 보여서 넘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 9억 이상 혹은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이상의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2배니까 한 18억 정도 시세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팔 때. 그 양도세, 양도 소득세라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숲을 3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6억에 팔 수 있게 돼가지고 6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3억 원이잖아요. 그 양도 차익인 3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세율이 좀 다른데 이게 기본 세율이에요. 그 양도차익제가 3억 원 냈으니까 3억 원 이하에서 38% 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높지 않나요? 3억 원에서 38%, 40%라고 계산하면은 1억 2천만 원을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돈이죠. 그래서 양도세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세율 적용받는 게 보유한 지 2년이 넘어야 돼요. 만약에 2년이 안 넘고 1년 내에 팔면은 무조건 70%,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은 무조건 60%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뭔가 재테크를 하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단으로 사용하시려면은 꼭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이 있어요.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3억 차익 냈는데 그러면 40% 적용해서 1억 2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이 1억 2천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게 해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2년 이상 꼭 보유하셔야 되고 그 세대의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또는 세대의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취득한 시점이 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조건을 맞아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요. 취득 후 1년 후에 추가 취득을 한 다음에 그 원래 취득했던 걸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23년도에 A라는 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4년에 B라는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은 24년에 취득한 B라는 주택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그러니까 24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3년 이내면 27년이겠죠? 그때까지 첫 번째 주택은 A주택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핵심은 일단 종부세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억, 공시지가 9억 이상, 혹은 1세대 1주택이라면은 12억, 24억 원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공동명의를 하시면 돼요. 세금은 개인 낭부가 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12억짜리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6억, 6억으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반으로 쪼개서 9억, 9억이 넘어갈 때까지 종부세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9억 꼭 나눠서 합히면은 이제 원래 공시지가는 18억이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거의 한 30억, 40억 되는 아파트도 반반 나눠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아까 길게 설명드린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음은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요즘에 핫하죠. 올해만 하더라도 3개가 나왔었는데 이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라는 게 경세재민의 준말이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경세라는 것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재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는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잘 운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이제 경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왼쪽 사진이 이제 아빠 부시, 오른쪽이 아들 부시인데 아들 부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라크 전쟁하고 9.11 테러할 때 그 미국 그 대통령이었고 왼쪽의 아빠 부시는 이제 조금 옛날에 89년도부터 93년에 걸프전 미국 승리한 거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을 때 자본주의 진영이 승리한 상태일 때 그때 대통령이었어요. 보수 진영 대통령이었는데 지지율이 무려 90%가 넘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임이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 연임이 되는 그런 제도니까. 그런데 클린턴한테 졌습니다. 왜 졌냐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라는 슬로건으로 민주당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실제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거든요. 경제를 정치 상황으로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이제 42대 43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내게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1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파란색은 부양책, 빨간색은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제책이 나오던 시점이 이제 16년도 그리고 다시 부양책으로 돌아갔던 게 22년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지만 이 시기상으로 맞물리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좀 부양책을 가져오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규제책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진보 정권이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좀
규제책으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627 대책.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대출을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했는데 6억의 한도를 제한한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결국 생애 최초 처음으로 아파트를 살 때가 한도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때 생애 최초 대출 한도가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없는 분들이 이제 내 집을 처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때 6개월 이내 전입하라는 조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대충 실행할 때만 전입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전입을 빼도 상관이 없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97 대책은 이제 부양책이었습니다. 가격을 잡으려니까 역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 그래프에 맞게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안정화되겠구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2030년까지 130만 호를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문제였어요. 아직 5년이나 남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잡히지 않고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마지막 대책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규제책이었습니다. 대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는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15억 이하는 6억을 유지하는데 비싸지면은 가격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모양이었고 사실 돈 많은 분들 이렇게 대출 줄어들어도 사는 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의 아파트들 보면 이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춘천에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춘천시청에 가가지고 허락받아야 됩니다. 제가 춘천시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사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물론 춘천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있지는 않지만 허가제에 묶여있는 아파트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춘천에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왜 오려고 하는지도 물어보고 실제로 사고 난 뒤에 실거주를 할 건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린 게 뭐 전세 세입자를 들이던가 월세 세입자를 들여서 투자금을 줄이는 방법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투자금이 막 2배, 3배 늘어나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수도권 아파트들 뭐 2억대, 3억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그냥 뭐 5억, 6억이 있어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6월이랑 10월에 발표된 규제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는 공급도 없습니다. 이 2025년에 그 좀 적정 수요 선에 지금 공급이 맞아져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급도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책적으로 너네 아파트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싸게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막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그 정책만으로 수요를 낮추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나 이런 정부에서 뭐 집값 비싸다, 싸질 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보시기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 아까 공급 절벽이었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럼 결국 2030년에 130만 호가 떡 나오더라도 그 5년 동안의 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결국 폭발하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과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상황을 보시면서 껍데기보다는 본질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수분들을 위한 건데 제가 바라본 25년도 부동산이랑 내년 부동산 전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부동산 트렌드가 뭐였냐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고 그리고 25년도에 가격 변화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26년도에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 하나 딱 뽑아보니까 양극화입니다. 이거는 서울 1급지 가장 비싼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그 다음 비싼 아파트 급지인 2급지의 마포 강남과 마포를 가져왔고
옆에는 4, 5급지, 노원과 금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그 급지 안에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1, 2급지 아파트를 보시면 뭐 38%, 26%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올해죠. 25년 1월부터. 근데 이제 노원이나 금천은 4에서 6%? 그러니까 많은 상승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앞 지역의 아파트들은 더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전체와 수도권, 경기와 인천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울은 보시면은 연초부터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와 인천은 잘 안 보이죠.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방광역시도 갖고 왔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부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게요. 전국은 서울이 8.8% 올랐고 세종이 2.6% 오르면서 일부 지방 지역들이 오르고 또 경기도와 인천이 조금 방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파랗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거에 그 급지 체계랑 결국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18%에서 12%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는 반면에 외곽에 있는 좀 급지가 떨어진 아파트들은 1, 2% 상승 혹은 하락까지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묶인데 뭐 하남, 성남, 분당이랑 판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성남과 안양 사이 과천이 있는 저기는 18% 올랐어요. 서초 바로 밑에 있는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인 지역들이 보통 많이 올랐고 그 외 지역은 아직 파랗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부평구가 아까 소개드린 삼산지구 있는 곳이에요. 바로 옆에 부천 있고 거기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급지체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026년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예상을 합니다. 풍선효과, 규제 확대. 풍선효과라고 하면 부동산 규제에 걸린 곳, 토지거래 허가 구역 걸린데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부천이나 남양주, 별내, 다산 신도시나 용인, 기흥구 같은 제가 찍어드린 지역들이 아파트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의 상승까지 이제 더 불이 지펴진다면 규제 지역이 그 지역까지도 넓어져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밑에 요 네 글자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 상태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풍선 효과는 규제가 억제된 게 아예 사라진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 그 수요가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으로 이전하던가 혹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에 신축 공급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겠고, 이전되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이 지역에는 못 사니까 그 지역에서 그나마 가까운 규제 없는 비규제 지역에 사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비규제 지역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거는 그 오징어 게임의 일부 장면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17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28개의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시절이 바로 무주택과 유주택이 딱 갈라져서 벼락거지가 되고 벼락부자가 되고 양극화가 왔던 그 시절인데, 제가 아까 수요 그래프 잠깐 보여드렸는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적정 수요는 연 한 13만 세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절반조차도 못 채우는 시기가 5년간 계속됩니다. 절반이 뭐예요? 10%도 공급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그렇습니다. 결국 25년도에서 30년, 5년간 규제로 수요가 억제되면은 이제 결국 17년도에서 22년과 비슷한 시장 상황이 나올 겁니다. 17년에서 22년도 공급을 볼까요? 17년에서 22년도 공급은 지역별로 다 적정 수요치를 만족했습니다. 시장 논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 심리가 가격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 30년, 5년은 이 시장 논리인 공급까지도 절벽입니다. 그러면 시장 논리와 시장 심리가 모두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안 좋은 지역은 그걸 많이 오르는 그래프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양극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 네 글자는 초양극화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만 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그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무주택이랑 유주택 분들. 먼저 공통적으로는 경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무주택 분들은 비규제 지역 투자와 상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주택자분들은 서울 주요 입지에 재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경매를 추천드렸냐면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즉 서울의 주요 입지에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세입자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무주택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비규제 지역 투자는 좋은 입지에 생애 최초 대출 LTV 70%를 활용해서 사시면은 레버리지를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어서 투자를 드립니다. 상가는 이제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생애 최초 대출을 나중에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뭐 녹록진 않지만 꼭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상가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주택자분들에게 추천드린 재개발은 빌라는 토가 대상이 아니에요. 토가 대상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빌라는 세입자 레버리지를 여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왜 유주택분들한테만 추천드렸냐 하면 빌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빌라가 가격이 오르는 시점은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게 확정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고 심지어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빌라인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2억 원 주고 산 빌라가 30년 뒤에도 2억 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시고라도 하시겠다면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매일 경제신문 보내드리고 이렇게 강연하는 자료 있으면은 노션이라는 페이지에 제가 업로드 해놔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하거나 제가 아까 비규제 지역 분석해드린 것처럼 제 그 부동산 지식들이 여기에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거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 링크 이 채팅방에 올려놨거든요. 오셔서 그 자료들도 다운 받아가시고 지식들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사셔야 되거나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부담 없이 주시면 제가 없는 시간 내서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QR을 찍으시면은 그 제가 설명드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뜰 거고요. 거기에 입장 코드 GIVR 기버 입력하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와 계신 것 같고요. 다 찍으셨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GIVR 기버.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왜 이 부동산 시작 못했는지에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고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 이거는 그 결국에는 껍데기였습니다.
집을 못 산 이유는 그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마 집을 가진 분들이 없거나 혹은 집을 사본 사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겨도 물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멘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또한 부동산 시작할 때 굉장히 훌륭한 멘토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셔서 그걸 못 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 관점을 바꿔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꿔보시고 그리고 멘토의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가시면은 결국 그게 성과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명함 드린 거 QR코드랑 똑같은데 그 QR 스캔하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제가 이제 군인인데, 그 군인 가족들이, 군인이 집을 사면 그냥 그 개인이 하나가 집을 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군인 가정 전체가 안정이 되고, 그게 결국 군 전체의 그 발전이고 전투력 상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활동들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얘 잘하고 있나 한번 구경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책이 뭐 교보문고 이런 데 판매하고 있지만 춘천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도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현역 군인이시면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에 육군도서관 들어가시면 무료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고요. 춘천 주변에 양구, 인제, 천원, 고성 교육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기셔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책에 서울 지하철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굉장히 자세히 다루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결국 지하철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 공부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